김종윤 애널리스트와 함께하는 스마트머니의 선택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현재 코스피가 1906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거는요. 안착의 과정이냐 저항의 과정이냐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추가 상승이 더 가능한지 이것을 보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시장이 하락할 때 저점을 파악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오를 때도 위에 고점을 쉽게 우리가 닫아두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은 좀 길게 봤을 때 차트로 놓고 보게 되면 일종의 변곡점 구간에 진입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구간이 어떤 추세 구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주로 이제 이평선의 밀집과 수렴 이후의 확산 과정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과정에서도 살펴보시면 여러 번 수렴 과정을 겪은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제 발산하는 과정이 상승 과정으로도 많이 나타났고 하락 과정으로도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에도 밀집 과정에서 하락 과정으로 급속도로 떨어진 이후에 현재 다시 한번 이평선의 밀집 구간으로 다시 가고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는 뭐 지수가 크게 변하기보다는 여전히 크게 빠지거나 크게 오르지 않는 가운데 각종 이동평균선을 한 부분으로 밀집시키는 그런 좀 횡보 구간이 될 가능성이 여전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윗방향으로도 크게 터지지 않겠지만 아랫방향으로도 크게 터지지는 않는 모습이 당분간은 좀 연출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 지수의 이제 상단 예측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 오를 거다라는 예측을 하기보다는 종목군들의 변화에 좀 더 우리가 시장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낙폭과대주들의 반등이 좀 바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뭐 이제 처음에 움직였던 종목군들은 낙폭과대주였다라기보다는 그나마 상승 종목인 그린 관련주들이 올랐다면 그 뒤를 이어서 조선, 화학, 철강, 뭐 최근에 이제 은행, 뭐 건설 이런 종목까지 오르고 있는 양상인데 이들 종목군들의 이제 옥석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지수의 반등 과정에서도 좀 더 가져가야 될 종목, 그렇지 않은 업종과 종목군들을 가려내는 것이 전략의 핵심이지 지금 뭐 1900선의 안착 여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들어서는 좀 지수에 대한 어떤 중요도가 좀 많이 떨어지고 과연 어떤 섹터를 선택해야 되느냐 이 점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수의 방향성을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수의 방향성 항상 외국인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종목에 대한 방향성 기관을 많이 얘기하지만요.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매수 우위가 좀 많아요. 코스닥도 그렇고 거래소도 그렇고 어때요? 지금 보게 되면 하반기 들어서 외국인들 그 뱅가드 펀드 물량 때문에 상반기 꽤 고생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반기는 어떨 것인지 매수에 대한 연속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실제로 뱅가드 물량 때문에 시장이 하락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뱅가드 물량은 어차피 출회되는 물량이었고 그것 위에 이제 외국인 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흔들렸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도 아직까지 이제 한국 주식을 살 만한 그런 요인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데 최근에 그럼 외국인들은 왜 매도를 멈추고 들어오고 있는 것이냐? 제가 보기엔 환율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의 움직임을 보시면 최근에 1150원권이 넘어서 크게 오르던 환율이 어느새 좀 1110원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차익거래, 특히 비차익거래 같은 쪽은 환율과 굉장히 민감하게 연동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와 환율과 연동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금리는 급등하다 안정되고 있고 그리고 환율 측면에서는 1160원, 70원 가던 환율이 1110원대까지 급속도로 낮아졌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적인 이 수익률이 최소 5%에서 10%가량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들에게는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단기 매매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나타났던 이 매도 차익 거래 청산 같은 것도 일부 있었을 수 있고 대체 잔고 매도에 대한 환매수도 일부 유입되었을 수 있고요. 또 환율의 지속적인 움직임에 따른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멈추고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원화 강세를 예측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투기 세력들까지 가입하면서 현재 시장에 외국인 수급이 약간은 돌아오는 모습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를 지금 선호하는 모습으로 돌아서고 있다든지 장기 펀드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의 지속적인 유입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로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시장이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그런 양상으로 여전히 시장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는 좀 롱펀드인 미국계 펀드가 들어온다 해서 장기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섣부르게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는 얘기네요. 어디서 그런 신호를 보셨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글로벌 펀드의 움직임 보시면 아직도 이머징 펀드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한적인 매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선진국 펀드, 미국 펀드를 중심으로 자금의 쏠림이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어서요. 아직까지 이머징 펀드로 돈이 들어오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래소 데이터입니다. 7월 들어서 한 7천억 들어왔다는데 그 대부분 미국계 펀드라고 해요. 그걸 롱펀드라고 얘기하고 네, 7천억 정도 들어왔는데 기존에 빠져나간 것을 고려해 보면 이제 아직까지 좀 미미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외에 이제 국적 펀드들, 특히 중국 국적 펀드들의 움직임이 빠르게 바뀔 수 있다라는 점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나 한국의 성장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들어오기에는 아직까지 좀 시긴 이르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지금 변곡점에 좀 나서고 있는 그런 흐름세가 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요즘 들어서 가장 큰 주제는 낙폭과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낙폭과대라는 점에서 은행주라든가 철강주라든가 조선주, 화학 봤던 게 사실이거든요. 이 시각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측면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이 점이 참 궁금합니다. 만약에 낙폭과대라면은 1900선 이상에서는 보기가 힘들다는 시각도 상당히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 저희 시각도 동일한데요. 1900선 아래에서는 낙폭과대주가 가장 매력적으로 볼 수 있지만 1900선 위에서는 지수를 리드할 만한 새로운 주자가 나와야 된다는 쪽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1900선 이상의 지수를 이끌기 위해서는 다시 IT나 자동차 같은 주도주들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나타나지 않고 지금까지 움직였던 어떤 산발적인 흐름으로 추가적으로 지수를 급등시키기에는 한계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말 그대로 저 PBR 종목군들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크게 기여했던 게 연기금이었는데 연기금이 과연 지수가 1900선 위로 급등하게 되면 주식을 추가적으로 살까라는 부분도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는 지수가 이제 1900선 아래로 내려왔을 때 저 PBR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장기 투자하는 전략, 또 배당을 많이 주거나 배당 성향에 있는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장기 투자가 가능한 종목군들을 공략하는 그런 전략을 쓸 가능성이 있어서 하방에 대한 위험은 상대적으로 작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상방향으로 올라갔을 때는 또 투기적으로 거기에 끼어들 수 있을 만한 주체가 외국인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이 아직 공격적이진 않기 때문에 결국은 최근에 나타났던 낙폭과대주들의 반등은 제한이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시황 개선 없이 낙폭과대만으로 오른 것은 말 그대로 낙폭과대가 해소되면 그 자체로 이제 반등이 끝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낙폭과대주들 뭐 좀 더 이어지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이제부터 종목을 좀 잘 가려내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뭐 소재, IT 부품, 그다음에 그 뭐 산업재 일부 종목들이나 경기 민감주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정말 반등이 나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서서히 처분해야 될 때다. 이제부터는 팔아야 될 때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아직 이제 고점 신호가 나오지 않은 만큼 고점 신호가 나오게 되면 그들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매도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어쨌든 비중 축소를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 이쪽에서 좀 최근 들어서 강했던 종목들에서는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어쨌든 주도주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거는 쪽은 사실 좀 이쪽은 아니란 말이에요. 애플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상당히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이런 거는 시간의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 괜찮았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IT주에 대한 접근 이제 좀 괜찮나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낮아진 기대를 채운 상황에서 그동안 애플의 주가가 시장과는 굉장한 괴리를 보였죠. 그러니까 지금 S&P 500 기준으로 사상 최고, 다우도 오늘 또 사상 최고를 갔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700달러를 기록했던 애플의 주가는 여전히 400달러 중반 수준입니다. 괴리가 굉장히 멀거든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낮아진 실적 전망 때문에 주가는 미리 낮아져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그 기대치를 만족하자마자 장 후반에 이제 끝나자마자 5%까지 오르다가 종가는 한 3% 정도까지 오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결국 이러한 흐름은 낮아진 기대치를 만족했다라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언급드릴 만한 코멘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장 마감 이후에 이 CEO가 나와서 한 얘기를 보면 굉장히 좀 웃긴 얘기들이 많은데 아이패드 판매량이 급감한 상황에서도 아이패드 잘 팔릴 거다라는 얘기밖에 하지 뭐 동문서답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폰이 상대적으로 잘 팔렸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왔다. 그런데 잘 팔린 아이폰 모델은 아이폰 4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아이폰 저가 모델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지금 판매량으로도 증거로서 보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모델보다는 차라리 싼 모델, 한 $200 정도 낮은 모델을 사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해외 시장 쪽에서 나타나면서 이것이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애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그널 나온 것이 저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다음 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친 만큼 애플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오르겠죠. 시간에서의 그런 흐름을 받아들여서 오늘 오르겠지만 IT 종목에 추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 그리고 오늘 LG전자 실적에서도 보듯이 기대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에어컨 같은 계절성 있는 판매가 아니라 MC 사업부, 모바일 사업부에 이제 큰 이익을 증가를 바랬는데 옵티머스 G의 판매량이 그렇게 많이 늘었다라고 자기들끼리 선전하고 다니고 뭐 100만 대 돌파 뭐 이렇게 자축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실적은 예상만큼 그렇게 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번에 옵티머스는 아니죠. 이제 G2도 만약에 높은 가격대로 나온다면 제가 보기에는 기대는 그들만의 기대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에 대해서도 여전히 보수적인 시각, 또 SK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애플과 관련이 있는 LG 디스플레이라든지 LG노텍은 차라리 다른 쪽이라면 모르겠으나 애플 쪽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종목에 대한 매수 관점을 가져간다라는 건 제가 보기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고요. 차라리 LED 쪽이 나아요? LED 쪽이 나아요? 그쪽으로 보는? LED는 뭐 LG노텍 LED 쪽을 말씀하시는 네네, 건가요? 그렇죠. 아니요, LG노텍의 LED는 아직도 이익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삼성전기와 LG노텍 같은 이 대형 기업의 LED는 별로 매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울반도체나 루멘스 같은 중소형 LED 업체들의 매력도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말씀드렸을 때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LED한 대한 투자도 이제는 조금 주저하실 때가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이쪽에서도 중국의 이제 공급 과잉 물량은 서서히 이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얘기가 좀 딴 데로 샜는데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애플을 견제할 수 있는 후속 모델들, 다른 경쟁사의 후속 모델들이 저가로 대량으로 쏟아져 나올 거라는 거죠. 이제 먼저 삼성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은 가격을 한 30만 원까지 낮춘, 30만 원대로 낮춘 다양한 이 세그먼트를 가진 모델들을 대규모로 출시할 것으로 지금 하반기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아이패드 최근 판매량에 준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중국 모델의 약진과 함께 지금 구글의 넥서스 7이라고 하는 모델의 약진입니다. 이번에 후속 모델이 나오거든요. 여전히 대만에서 만들고요. 후속 모델이 나오는데 사양이 지금 아이패드 미니보다 훨씬 더 높은 사양으로 가격은 절반의 가격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애플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애플 앱스토어에 올라가 있는 대부분의 이제 앱들이 구글에도 다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굳이 $200 이상을 더 주고 우리 돈으로 치면 거의 30만 원 이상을 더 주고 그런 모델을 살 사람은 제가 보기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집안의 모든 이 제품들을 애플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면은 그렇게 이제 애플에 올인할 만한 요인들이 없다라는 것을 고려해 보면 이와 같은 경쟁 모델의 증가로 인해서 제가 보기엔 애플의 3분기, 애플의 이제 실적으로 보면 4분기인데, 4분기 실적의 전망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의 투자에 대해서도 여전히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고 반등 시 매도 의견을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볼 게 없어요, 김종현 애널리스트. 그러다 보니까. 뭘 봐야 될까 시장의 섹터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요 지금 현재 올라오는 종목들 중에서 말이죠 조금 더 차별화돼서 볼 수 있는 분야가 있을까요? 사실 조선주는 어쩌면 바닥이 나왔을 수도 있을 것이다 좀 더 확인 과정 필요하겠지만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종목들을 조금 더 따라가는 게 좋을까요? 오늘 사실 지금 철강주에 대한 주제를 좀 가지고 오셨는데 주목해야 될 건 중국이죠. 중국. 그러니까 결국 중국에서 어떤 모멘텀을 내놓을 거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워낙 미국 시장에 길들여져 있고 미국 시장 올라가면 우리도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품고 있기 때문에 미국만 바라보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경제에서 더 중요한 건 중국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소비되고 있는 많은 제품들 중에서 한국과 연관이 있는 건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부 자동차나 IT 몇 개를 제외하면 실제적으로 미국의 수출량도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많이 줄어든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입을 주목하고 있는데 최근 중국에서 리커창의 7% 아래는 용인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부양책 나오는 거 아니야? 이제 뭐 이런 이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거고 오늘 또 지표 안 좋았지 않습니까? 네, 중국의 이제 HBC PMI 같은 경우 또 예상치 또 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 상황에서 부양책을 안 내놓고 지들이 배길 수 있어 이제 뭐 이런 시각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철강주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양상인데 철강주에 대해서는 좀 빠르게 여러 가지를 점검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철강주 중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전체적인 시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를 가장 주목해 봐야 될 텐데요. 최근에 이제 글로벌 연료 가격들을 보시면 바닥은 쳤다라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먼저 가장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은 미국 내수 가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내수 가격도 한 2개월째 반등을 보이면서 이번 달에도 올라갈 경우 3개월 연속의 반등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다만 항공 유통 가격은 국내 이제 건설 시황이나 여러 가지가 불안해서 아직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글로벌 가격들은 어느 정도 바닥을 쳤다라는 시각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철강석 재고를 빠르게 줄이면서 구조조정에 들어간 모습 속에서 최근 들어서는 다시 철광석 재고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시황이 바닥을 쳤다라는 시각은 최근 들어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철강 원재료 가격이 지난 2012년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적어도 철강업 시황이 안 좋더라도 원재료 가격 하락에 따른 비용의 감소는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실적은 바닥을 쳤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근에 꾸준히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살펴봐야 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중국의 생산량을 줄이면서까지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구간에서 선물 가격들은 먼저 반등을 시작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 중국의 내수 가격이 서서히 반등을 보이면 수출 가격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국내로 유입되고 있는 저가 중국 철강사들의 제품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국내 철강사들의 유통 가격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 때문에 3분기에는 실적이 조금씩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고려하더라도 최근에 글로벌 철강사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보면 니폰 제철을 제외하고는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종목도 바닥을 기고 있고, 지금 아르셀로미탈을 포함해서 US 스틸 같은 종목군들도 여전히 부진한 모습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고, 중국 관련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철강주들의 흐름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 바닥은 보이는 것 같지만 아직도 산은 멀었다, 꼭대기는 멀었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기가 쉽지가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주식을요. 일단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접근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사기에는 좀 어려운 시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철강업 애널리스트들이 한 10개 이상의 증권사에서 모두 뉴트럴 의견을 내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매수 의견을 내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업종 자체에 대해서는 계속 뉴트럴입니다. 근데 이들의 뉴트럴은 매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황 가운데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개선 신호가 보이곤 있으나 이의 연속성에 대해서 누구도 자신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망설이는지 그걸 알 수 있겠네요. 또 지금 비철금속 쪽에서 지금 글쎄요, 투기 세력을 막기나 아니면 실수요 외의 것을 좀 규제하기 위한 것인지 미국 정부에서 은행 쪽에서 이 비철금속을 투자하는 게 좀 규제를 한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게 또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네요. 네, 어제 CNBC를 포함한 블룸버그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 이슈였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보기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철금속의 가격을 주락펴락했던 것이 LME 시장이 아니라 미국의 투자은행들이었죠. 그런데 미국은 이미 법상으로 투자은행들이 직접 이 현물, 비철금속 현물을 만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법상으로. 근데 이제 웃기는 것은 대형 그 금융사들이 직접 만지는 것은 막고 있습니다만 자회사가 또 건드리는 거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11개 자회사에서 지금 굉장히 과도한 창고 안에 물량을 재고로 쌓아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 웃긴 건 지금 이 철강 업종의 전반적인 지수들, 투자에 필요한 일종의 인덱스가 되는 지수들을 다루고 있는 것도 골드만삭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음모론 같은 게 나오는 거고, 이들이 가격 조정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체 LME 재고 중에서 회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재고인데요.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유럽이나 이런 데 창고에 쌓아놓은 재고 물량들이 굉장히 많아서 결국은 2008년 이후에 쌓아놓은 이런 재고 물량들 가지고 가격 장난질을 친 게 아니냐. 결국은 그러면 정부 쪽에서 강력한 압박에 들어가게 되면 이 쌓여있는 재고들을 당장 시장으로 풀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이게 지금 구리하고 알루미늄만 이런 게 아니라 납이나 아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너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고를 굉장히 이제 미국 애들이 많이 쌓아놓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미국 정부가 규제를 하게 되면 이런 물량들을 시장에 내놓을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게 시장 밖으로 나올 때 과연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달러가 쉽게 약세로 돌아서고 있지 않은 가운데 유통 물량이 증가하는 것, 또 재고가 감소하는 것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것인지, 이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물론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정된 것도 아니고 규제를 결정한 것도 아니고 규제가 되게 되면 이들이 과연 당장 물량을 내놓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쌓여놓은 재고를 보면 좀 두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뉴스로 미리 이런 원자재의 슈퍼사이클이 끝났다라는 것을 계속 암시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고요. 그래서 철강 쪽도 마찬가지지만 비철금속 쪽도 어느 정도 비용이 안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즉 원재료 가격 안정을 통해서 비용이 제어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원재료의 가격이 반등하는 것이 이들 시황에는 가장 좋기 때문에 중국의 수요가 제한적인 가운데 만약에 이런 수급적인 요인으로 해서 비철금속 가격이 급등락을 거듭한다면 역시 풍산이나 고려양 같은 비철금속 관련주들도 금값에 따라서 구리 가격에 따라서 단기적인 반락은 있겠지만 전체적인 시황의 회복은 아직까지는 좀 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 뉴스들을 좀 챙겨보면서 이들 종목군들은 여전히 트레이딩 외에는 답이 없다.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실 이제 금값 오르면서 다시 금가격 오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반대 이제 바닥치고 올라오는 게 아니냐 이러는 건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직은 퀘스천 마크라는 얘기네요. 금은 좀 달라질 수가 있죠. 네. 금은 귀금속이기 때문에 이런 비철금속들과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비철금속의 또 하나 약점은 뭐냐면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아연 가격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창고료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놔두면 아연 가격도 빠져가지고 재고에 대한 물량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까지 나타나는데 창고료도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이들이 물어야 될 비용은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이제 선물 가격은 계속 크게 움직일 만한 변동 요인이 증가하는 거고 LME 쪽에서 선물 시장이 급등락하기 시작하면 전체 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최근에 미국의 실질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금이 폭락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실질 금리가 그럼 과연 눌러앉을 거냐? 네. 지금 단기간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의 실질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종이돈에 대한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 가격이 장기적으로 보면 좋을지 몰라도 단기적으로 봤을 땐 여전히 반등이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것을 반영하면서 최근에 미국의 금 ETF 실물 보유량이 급감하고 있고 이것이 최근에 또 시장의 하락을 불러일으킨 요인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금과 같은 귀금속도 마찬가지지만 비철금속 시황의 전반적인 회복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품 시장의 흐름도 잘 좀 살펴봐야 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재고 이거 풀리면 누가 사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도 지금 중국도 사지를 못할 텐데.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급변동을 막기 위해서 물량 조절 정도는 하겠죠. 다만 시장이 또 심리에서 움직이는 것이 있는 만큼 만약에 이게 풀린다라는 시각에 전반적으로 확산되게 되면 변동성이 충분히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관련된 종목도 조심은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전반적으로 이제 비철금속, 철강금속 이쪽을 다 좀 살펴봤는데 여기에 대한 결론을 좀 말해주세요. 그럼 투자 전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괜찮은데 지금은 역시 마찬가지로 모르겠다. 트레이딩 정도만 해보자라는 의견인가요? 어떻게 할까요? 좀 더 정확하게 이제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팔자죠. 그러니까 지금은 비중을 줄이자 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나마 단기적으로 이제 가장 좋아 보이는 건 그나마 수익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현대 BNG 스틸과 현대 에스코 정도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본다면 이제 그들 종목 쪽에 좀 집중하는 것이 성과로 보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긴 시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PBR 개념에서 굉장히 낮은 수준까지 주가가 내려간 포스코라든지 아니면 이제 현대자체 같은 종목군들 고를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유의할 수 있어 보이나 어쨌든 철강업종 시황 회복은 아무리 빨라야 제가 보기엔 내년 1분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벌써 살 필요는 없다. 오히려 한 번 정도의 하락을 더 이용해서 올 4분기 정도에 한번 매수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시황도 지금 말씀드렸던 미국과 관련된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건 더 지연돼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1년 봐야 될 걸 2년, 3년까지 늘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철강주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사자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단기간 사서 좀 이익이 나셨다면 적극적으로 팔고 너무 이제 가격이 많이 빠져서 지금 손절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비중 조절 정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이제 장기적으로 기다리는 것 외에 답이 없는 만큼 최근에 단기 반등에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현대아이스코 같은 종목 보면 정말 시황 살아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잘했는데 그 개별 종목에 대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이슈를 더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곳은 중국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지표 너무 안 좋아요. 오늘 보고 또 너무 실망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 어쩔까 싶은 부분이 대출금리 그 하한선을 폐지를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큰 의미를 두고 있더라고요. 어떤 의미인지 좀 더 분석을 해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별 의미 없습니다. 왜 별 의미가 없냐 하면, 지금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중국의 예금금리와 그 대출금리 모두 상한선, 하한선이 존재를 했죠. 그래서, 지금 상한선 1.1배 정도, 예금금리 1.1배였고, 이건 여전히 아직 풀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대출금리 같은 경우 0.7배 정도의 하한선이 있었는데 이걸 풀었는데요.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중국의 4대 은행 이익이 꺾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동안 예대 마진을 정부가 아예 대놓고 보장해줬지 않습니까? 3% 정도를요. 그런데 이제 이게 풀렸으니까 결국은 경쟁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경쟁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도태되는 은행도 발생할 수가 있는 거고 이들 은행의 예대 마진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시가총액 비중으로 봤을 때 항생 H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중국 지수가 흔들릴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국내 중국 펀드를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들 은행의 이익이 빠지는 것이 과연 제조업 쪽으로 돌아가면서 그들의 이익이 증가할지 여부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이 외부 자료입니다. 이제 중국 외부에서 이제 평가한 것이지만 중국이 자본 자유라면 이 정도 효과가 날 것이다. 그래서 물가는 노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게 물가인데요. 자본 자유를 하면 할수록 물가는 안정되고 자본 유통 과정이 넓어지면서 서비스 산업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이제 중국 이외의 시각에서 중국 시장의 개방을 바라보면서 하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빨리 개방해서 우리가 니들 그 넓은 금융시장을 다 흡수해주마. 뭐 이런 어떤 검은 시각을 갖고 있는 외국 금융권들의 평가라고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웃기지 마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대출 하한선 자체가 지금 의미가 없는 게 지금 이 대출 하한선보다 더 낮은 금리로 이미 많은 돈이 풀렸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실질금리 마이너스로 인해서 그림자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경로로 이미 풀려있는 상황에서 대출금리의 한선을 낮춰줬다고 해서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를 낮춰주고 대출을 늘릴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중국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는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든 통제하기 위해서 돈의 유통을 지금 막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중국이 단계적으로 자본 자유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한 단계 정도 더 진일보했다라는 시그널 외에는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중국 대출 기관들은 대출을 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 일단은 시그널 하나 정도를 더 열어줬다. 그렇다면 그 다음 시그널이 무엇이 될 것이냐가 더 중요하지 않나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사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이 금융권 자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기업의 자금 조달은 보다 용이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긍정적인 시각이 있었거든요. 결론적으로 경제적 효과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당장은 없다라는 거죠. 당장은 없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중국은 지금 시험 때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를 올리고 있는 지역이 중국의 동남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중국의 자본 자유화 시범지구가 지금 상하이를 중심으로 하는 동남부 지역의 3개의 성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서 일단 자본 자유화가 성공을 한다면 점점 단계적으로 넓혀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미국이나 유럽 금융기관들이 얘기하는 금융자유화는 쉽게 시도할 가능성이 전혀 없고 그럴 의지도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과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제가 보기엔 두 가지라고 보여지는데 예금금리의 상한선을 폐지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위안화 환율을 좀 더 자유화시키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먼저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위안화 환율을 먼저 풀어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그러니까 위안화 환율이 지금 달러의 강세 구간에서 또 계속 위안화도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주면서 지금 반대 방향으로 이끌어질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예금금리도 자유화하고 해외 자본에게 모든 것을 개방하는 그 이전까지는 중국 금융시장은 외국의 분석을 믿어서는 안 된다. 여전히
정부의 입김을 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리커창과 함께 시진핑이 추가적인 부양 대책은 없다고 한 만큼 당분간은 부양 대책 없다라고 믿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오버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리커창이 7% 아래는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들의 내부 조절을 통해서 7% 아래로 내려가지 않겠다라는 선제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지 7%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정책을 풀고 성장에 올인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지방정부의 투자를 줄이고 그림자 금융을 제어하면서 중앙정부의 영향력을 그 어느 때보다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10년 정권의 초기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역할이 가장 커지고 중앙정부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중앙정부의 성과가 높아야 10년간 편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중앙정부 쪽에서 모든 것을 쥐어잡고 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뭐 7%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금리도 풀어주고 뭐 자본 자유화하면서 뭐 약간의 이제 버블을 용인하는 그런 단계까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제가 보기에 굉장히 오버입니다. 만약에 이것으로 인해서 집권한 3, 4년 만에 뭐 자산 가격 급락하고 이러기 시작하면 10년 정권은 초반에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어떤 여러 가지 위험을 고려하고서라도 가장 중요한 건 개혁을 통한 안정 구도를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성장 래리를 보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는 쪽에 무게를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 역사를 되돌려 봤을 때도 정말 성공한 지도자들은 초반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가 나중에 이제 그 성과들이 꽃피우면서 그런 성과로 인해서 뭐 몰락한 그런 군주도 있었고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잘 나간 군주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초기에는 다지는 국면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중국에 쌓아왔던 여러 가지 거품들을 다져가는 국면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중국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뭐 나오기만 하면 굉장히 기대감 높이면서 관련된 종목군을 사야 되지 않을까. 또 시장에서 그런 종목군들이 반응을 하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부안해동하는데 여기에 부안해동하다가는 결국은 리커창에게 큰 한 방을 또 맞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흥분할 때는 아니다. 단기적인 매매를 통해서 수익률을 제고한다든지 아니면 계속적인 비중 조절을 통해서 세계 경제 전반적인 틀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정현 애널리스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리커창 중에 이야기 중에 뭐 7.5% 이하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보다는 서구와는 다른 경제적인 방향성을 가져가겠다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가져갈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중국 관련주의 투자 전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인 매매를 보면서 지금 중국 정부라던가 이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주목하자는 정도로 정리하면 될까요? 투자 전략은 딱 두 가지입니다. 중국 펀드는 2000선 아래에서는 계속 확보하자라는 말씀을 중국 상해 종합지수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도 관점입니다. 반등시마다 비중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고 실제로 중국에서 지금 매출이 늘어나는 건 몇 개 없습니다. 자동차 부품, IT 부품 중에서 정말 일부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종목으로 말씀드린 SK하이닉스, 만도, 뭐 성화이텍 일부 종목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들 종목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중국 관련돼서 볼만한 종목군들은 중국 법인의 실적이 올라가거나 중국이 정말 필요로 하거나 그 두 가지 외에는 관심을 가지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볼게요. 요즘에 글쎄요 정책 때문에 그런지 이 육아와 관련된 거 있잖아요. 자녀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중국이 필요로 하는 분야입니까? 뭐 보령 메디앙스나 뭐 그렇죠, 아가방 컴퍼니를 그렇죠, 제가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폄하하려고 하는 게 네. 아니라 물론 뭐 좋은 종목들입니다. 나름 이익도 내고 있고 그리고 뭐 좋은 제품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만 이들 제품의 종목군들을 지금 중국이 사가고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우리나라 육아용품을 사가더라도 뭐 그들의 제품도 사가겠지만 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명품이라든지 명품 육아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가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수입된 명품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래서 지금 중국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명품 소비를 포함한 뭐 의료 관광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중국의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서 돈을 많이 쓴다고는 하는데 그 돈이 과연 어디로 들어가는가? 대부분은 그 커미션을 받는 브로커들과 그리고 의료관광 쪽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 김순 앵커랑은 농담으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아시는 그 여행 가이드도 아닌데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사람인데 지금 외국의 사람이 들어와서
성형수술 한번 소개해주고 뭐 1억에 가까운 돈을 받았고 그분은 뭐 2억이 넘는 현금을 쓰고 가더라.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장난으로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빈번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중국 관련돼서는 과거와 같은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시그널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중국 관련 투자에 있어서 결국 주목해 볼 건 중국 펀드에 관련돼서는 2,000선 아래 정도에서는 적절하게 매수를 하자라는 점, 대신에 이제 분할 매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 관련 유아용품주에 대해서는 저는 그와 관련돼서 오른다면 뭐 팔아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미 있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자, 김종현 애널리스트와 함께 해봤습니다. 스마트머니의 선택이었습니다.